5월 1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5.18 광주 민중항쟁 4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곧 꺾이는 해가 오죠. 4년 후면 50년이 됩니다. 반세기를 지나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한 분노가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인마 전두환의 총칼에 쓰러져간 광주 영령들만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피꺼솥 아닙니까? 사망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난 바로 그 사람입니다. 5월 광주는 사실 대한민국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비극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국가폭력 그 자체였다라는 평가가 가능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은 슬픔을 넘어서 빛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날 억울하게 빨갱이, 폭도, 공산당 이렇게 몰렸던 광주 시민들은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의 위대한 수호자로 전 세계에서 추앙받는 세계 민주 시민이 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광주는 87년 6월 항쟁을, 그리고 2016년 촛불 혁명을, 그리고 2024년 빛의 혁명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80년 5월 그날 광주에서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신 모든 광주 시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광주는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됐다. 국내 언론들은 광주 시민을 폭도로 보도했고, 외신 특파원들은 광주의 참상에 대해 보도했다. 광주 시민들은 고립된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했다. 헌혈을 원하는 시민들이 병원 앞에 줄을 섰고, 주먹밥을 광주리에 가득 채워 시민군들에게 제공했다. 시민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했고,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를 치렀으며, 범시민 권리대회를 열어 비상계엄의 철폐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했다. 또 평화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진하여 무기를 반납하고 계엄군과의 협상도 시도했다. 하지만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5월 27일 새벽 4시 계엄군은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하여 시민군이 모여있는 전남도청으로 진격했고,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에 남아있던 시민군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그렇게 열흘간 이어진 시민항쟁은 끝이 났다. (1980년 9월 1일) 유신 헌법에 따라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했다. 전두환 정부 7년간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동으로 규정됐고, 광주 시민들은 폭도로 표현됐다. 저 진행하고 싶기도. 나 나오세요. 야 잠깐만. 올라가라. 자, 46년 전 영상,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 당시에 시민들의 저항과 저지로 물러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과연 5.18 광주는 국민의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저 영상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상의를 탈탈 터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자리에 또 오겠다고 하는 걸까요? 시민들께서 당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길 오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네. 어떤 정치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인지 광주 시민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런 행동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지난해 11월 6일 영상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다음에 첫 행보로 호남 행보를 가진 건데요. 당시에 5.18 단체들이 민주묘지 진입로부터 나서서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막아선 그 영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강행하려고 하다가 끝내 시민들의 저지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 후로도 장동혁 대표는 매월 호남을 찾겠다고 발표는 했었는데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장동혁 대표가 또 호남을 찾았는지 잘 광주 5.18 민주묘역에 다시 갔었던 건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호남을 자꾸 가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광주 5.18 민주정신을 실천하겠다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광주에 가는 신용만 하겠다 이런 판단은 아닐까요? 그래 국민의힘도 이제 광주 정도는 가잖아. 5.18 민주묘역에서 참배는 하잖아. 이런 정도의 이미지만 취하려고 끊임없이 광주에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옹호 행위를 중단하고 그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광주 시민들의 요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만 하고 있지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다. 그런가요? 당 강령에도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저희의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진정성을 갖고 저희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겠다. 어떤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지 다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입으로는 그러지만 최근 개헌만 하더라도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투표 불성립 상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무책임하게 또 광주를 가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물론 정부 행사이기 때문에 야당 당대표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란하게 기자들에게 알리고 가는 것은 또 다른 선거용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니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어제 최보윤 국민의힘 공보단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런가요? 지선을 앞두고 진행한 졸속 개헌에 반대했던 것이다. 졸속 개헌이 맞습니까? 무쟁점 개헌안 아니었나요? 5.18 정신을 비롯한 헌법 전문에 실릴 사항들은 국민 사이에 합의로 만들어져야 한다. 호남 지역 분들께서도 졸속으로 추진해 5.18 정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문장 분석을 해보자면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건 졸속 개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무쟁점 개헌안이었다. 그래서 다 동의하는 서로가 동의해서 이것은 도무지 반대할 수 없는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개헌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졸속 개헌이라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이라면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개헌은 어려울 것 같다. 개헌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으로 국민의힘의 이런 몽리에 안타깝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에서 또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또 어떤 갈등 양상이 펼쳐질지 참 걱정이 됩니다. 취재 편의점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소식 한 가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지율도 떨어지고 사실상 수도권에서 열세가 자명해 보이니 마타도 아니면 다른 돌파구가 없다고 판단한 탓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반말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막말을 던지고 있는데요.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어서 관련된 영상 하나 우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는데요. 우선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국가 수반인 대통령께 거의 반말조로 요즘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앙당 선대위 출범식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막말들이 이렇습니다. 이재명도 재판받고 감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북도당 선대위 발제식에서는요, 이재명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능력이라 자격이 있는가? 또 페이스북에는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다. 또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면 엠번방 조수빈도 마약왕 박광렬도 억울하다 할 판이다. 전부 반말조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는 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6.3 지방선거가 보름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남권 소수를 제외하고는 별로 승산이 없다라는 진단이 나와서 그런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이 연일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제주 현장 최고위여서 하나하나 짚어가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저 문제 지적에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끔찍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관련된 내용은 다 읽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D-16일입니다. 그야말로 딱 보름 정도 남은 상황이죠. 정책이나 전략에서 수도권, 강원, 충청, 심지어 부울경, 물론 대구까지도 어느 곳 하나 안심할 데가 없는 지경에 몰리게 되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반말성 거친 표현을 섞어가면서 극우 표심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그동안 국민의힘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유권자 30%만이라도 투표장에 쏟아져 나와서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 막판호소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 보수 표심인데요. 거기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예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거나 범죄자, 피고인 이런 것에 빗대 부르며 이른바 대통령 비난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혹은 비난한다고 해서 과연 중도 보수 표심이 국민의힘 쪽으로 이동하게 될까요? 이게 과연 먹히는 전략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상황 판단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13일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려 10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김건희 씨가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 언론에 메시지를 냈어요. 왜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느냐. 진행자, 예를 들어서 패널들이 붙이지 않았을 때는 진행자가 그것을 고쳐줘라. 그렇게까지 요구했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조차 붙이지 않고 이재명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이 최소한 1도 없는 태도다.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은 개헌으로 장기 독재의 길을 열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헌정 질서 회복의 출발선이다. 착각은 자유지만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그 3대 무쟁점 개헌안에 대해서 이게 장기 독재의 길을 열 수 있는 내용입니까? 좀 상식에 부합하지 않죠. 최소한 그래도 야당의 제1야당의 국회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라면 이런 정도의 주장은 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마타도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판받고 감옥 가야 하지 않겠냐?
대통령부터 범죄자가 되더니 여기저기서 파란 옷 입은 범죄자들이 나서서 선거를 치르겠다 하면서 마치 민주당의 후보들이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겠죠. 그러면 이게 알고리즘을 타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퍼지겠죠. 그렇다면 이런 가짜 뉴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지가 되어서 제가 가끔 마이크를 대보면 이런 얘기를 도대체 어디서 들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미디어 전략이 통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은 매일 아침 뉴스를 보고 또 뉴스를 듣고 뉴스를 읽으면서 아이고 이거 황당한 소리 하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국민의힘을 찍겠습니까? 참 소수를 위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14일에 열린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대위 발족식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인 충청도 사투리를 섞어서 아예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충청도 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면 똥 싸고 뭉개고 자빠졌네 찍어 먹지 왜? 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민주당이 딱 그렇다. 똥 싸고 뭉개고 찍어 먹으려고 자빠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최고 존엄 이재명, 남조선 인민공화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또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우 장 기자님 그만 소개하세요. 정말 듣기 곤란합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상식을 가진 유권자분들이 들을 때는 피곤합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매우 피곤한데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을 지난 15일 장동혁 대표가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많이 긁혔나? 제가 이거는 진짜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 형수 욕설 사건을 들먹이면서 지금도 공식 회의에서 비읍시옷하는데 그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정당이 품격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병도 대표가 품격을 좀 가져라라고 주장하니까 품격을 논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라는 식의 반론인데요. 좀 점잖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원색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극우 보수 결집을 위한 행보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대체로 많은 언론들이 장동혁 대표의 광주행 그리고 이런 원색적인 비난은 결국 극우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한 선거용 마타도어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표를 갖고 있는 주권자, 유권자들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컨텐츠 경쟁력이나 일로 보여주는 것은 없고 오로지 원색적인 비난만 퍼부으면서 색깔론, 지역주의만 부추기고 있으니 과연 현명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서 비난전만 하다가 마침내 이런 정치 왜 하냐? 결국 정치 혐오만 부추겨서 자기들만의 리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결국 독재를 꿈꿔왔던 윤 어게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막말, 욕설, 흑색선전까지 감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한때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을 갈망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마음 어디로 가고 지금은 오로지 윤 어게인 극우 행동대 역할만 하려는 건지 매우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 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되어도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를 끝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 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긴급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의 관심사다. 전 국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인,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전 세계인의 관심사다. 그리고 들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해서 조그마한 관심이 있거나 종사자라면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지금 몇 시죠? 8시 53분 지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1시간 뒤에는 아마도 정부 정부 서울청사 앞에 많은 기자들이 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 세종청사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엽니다.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오늘이 협상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언론의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두 번째 사후조정 회의죠. 오늘 사후조정 회의에서마저 노사 협상이 결렬된다면 정부는 아마도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그야말로 파국인데요. 파국이 오기 전에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조율을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국이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밝힌 대로 삼성전자 파업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업계에서는 5월 21일 예정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18일간의 총파업이 실제 강행이 된다면 최소 10조 원에서 2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제조공정 전면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면 손실 규모는 1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준이다.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 생산 차질 액수만 1조 원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대책 없이 그냥 파업을 강행했다면 국민 경제는 물론이고 그 여파는 상당히 오래 갈 거다. 매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도 이런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파업만 논할 것도 아니고 또 사측도 무조건 노조의 주장을 도외시할 것도 아니다라는 상식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내비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소년공 출신의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역사를 다 기억하는 우리들은 아마도 친기업보다는 친노동 정책이 많이 나올 것이다. 물론 친기업, 친노동 다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로봇하고 경쟁해야 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가치가 필요하고 나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파국을 피하고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밝힌 대로 끝까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일찌감치 철도 파업을 이끌었던 터라 노동자들에게 파업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노동부 장관이기 때문에 섣불리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타협의 방안을 묘책을 어떻게든 마련해 낼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런 입장이 나옵니다. 한국노총 입장입니다. 갈등을 힘으로 억누르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노사관계를 극단적 대립으로 몰아넣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너무 강대강 대치보다는 서로 한 발 한 발 양보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긴급조정권 발동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정부가 직권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일찌감치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노동이다. 노동계다. 그리고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국민 공감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이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을까요? 늘 취재 편의점에서 언급했던 바대로 왜 하청업체, 협력업체 그리고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정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세제 혜택, 용수, 전력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느냐. 오로지 15% 이야기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85%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판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하고 있지만 당장 노조 파업이 직면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삼성이라는 회사는 국민이 키워준 국민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정규직 노동자들의 몫만 중요하고 그 밖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 거냐.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삼성전자 노동조합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함께 이런 점도 고민해서 한국 사회가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파업보다는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파업이 상생의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약 30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첫 통화인데요. 이 통화에서 양 정상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한밤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밤에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한밤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 대통령은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 축하 인사를 전달하고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태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관계 전반, 경제무역 합의 그리고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일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상세한 내용들이 더 전해질 예정인데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 이어질 외교안보의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에서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